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막힌 이야기 5060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52세 김진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아버지로서 내린 선택.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55살이 된 평범한 가장입니다. 대기업에서 28년째 근무하고 있는, 곧 은퇴를 앞둔 평범한 회사원이죠. 아내와 결혼한 지 26년. 아들 하나를 둔 그저 평범한 중년 남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21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살아온 20여 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날이었죠. 우리 아들 지원이는 그때 막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키 180의 훤칠한 외모, 성격도 밝고 착한 녀석이었죠. 저는 지원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아들 자랑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군대에서 표창장도 받았대요. 복학하면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한대요. 제 삶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제가 이룬 가장 큰 성취였죠. 적어도 그때까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까지는요. 그날 밤 아내는 피곤한지 먼저 안방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파 위에 있던 아내의 휴대폰에서 연속으로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무심코 휴대폰 화면을 보니 처제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놔뒀을 텐데 미리 보기에 뜬 아들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지원이 사진 봤어. 점점 더 잘생겨지네. 근데 진짜 형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친아빠를 닮았나 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친아빠라니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대화를 더 올려봤습니다. 그러게. 가끔 지원이 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나. 특히 웃을 때 눈 모양이 꼭 닮았어. 형부는 아직도 모르고 있지? 언니도 참 대단해. 어떻게 20년을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어쩔 수 없잖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아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상처만 될 뿐인데. 그래도 그렇지. 평생 그 비밀을 안고 살기 힘들지 않아? 가끔 양심의 가책 안 느껴? 느끼지. 매일매일 느껴. 남편이 지원이 예뻐하는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 죄책감 안고 사는 게 낫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악몽인가 싶었습니다. 꿈이라면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글자들은 너무나 선명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있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20년 동안 날 속였다고? 그럼 지원이는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인가? 그럼 친아빠는 누구란 말인가?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원이의 앨범을 꺼내들었죠. 갓 태어난 지원이, 100일 사진, 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를 닮은 구석을 단 하나라도. 하지만 처제 말이 맞았습니다. 지원이는 저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 눈, 오똑한 코, 갸름한 얼굴형 모두 아내를 닮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내와도 묘하게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기 시작했죠. 친자 확인 검사, DNA 친자 검사 방법, 머리카락 5가닥 이상, 구강 상피세포, 검사 기간 2주. 일주일 후 주말 지원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왔구나.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엄마 밥 먹으러 왔죠. 아, 맞다, 아빠.
이거 아빠 좋아하시는 막걸리예요. 그 순진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지원이가 자기 방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베개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채취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 아니야. 베개 커버 빨래하려고 하는데. 네가 자고 있길래 제가 벗을게요. 아빠는 쉬세요. 아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회사 일 많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잠을 못 잤어. 아빠, 무슨 걱정 있으세요? 제가 이제 다 컸잖아요. 뭐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발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죠. 김진수님,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친자 확률이 0%입니다.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검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99.9999% 정확합니다. 재검사를 원하시면 다시 해드릴 수 있지만 결과는 같을 겁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30년 지기 친구 영철이를 불러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진수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영철아, 나 큰일 났다. 뭔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보다 더 큰일이야. 영철아,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당연하지. 우리가 한두 해 사이야? 말해봐. 지원이가 내 아들이 아니래.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영철이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카톡 내용, 유전자 검사, 모든 것을. 영철아, 나 어떻게 해야 해? 20년을 남의 자식 키운 거야. 20년을. 진수야, 정말 기가 막히다. 나라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아내한테는 뭐라고 했어? 아직 아무 말도 못했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진수야, 내가 한마디만 할게. 아내와 이혼을 할지 말지는 너의 선택이야. 하지만 절대 지원이가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돼. 그 애한테는 너무 잔인한 일이야. 왜 내가 그런 배려까지 해야 해? 남의 자식인데. 남의 자식? 진수야, 20년을 네가 키웠어. 기저귀 갈고, 밤새 재우고, 학교 데려다주고,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가고. 그게 남의 자식이야? 하지만 피가 안 섞였잖아. 그래, 피는 안 섞였지. 하지만 지원이한테 물어봐. 누가 아빠냐고. 뭐라고 대답하겠어? 나라고 하겠지. 지원이는 아무 죄가 없어. 그 애는 너를 진짜 아빠로 알고 20년을 살았어. 그 애한테만은 제발 상처 주지 마.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고, 집에서도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가? 지원이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는가?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매일 밤 같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지원이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지원이 아빠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구나. 사실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그때는 정말 닮았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불렀던 그 순간, 그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운동회 달리기에서 제가 1등을 했을 때 자랑스러워하던 지원이, 아빠, 저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 꼭 좋은 대학 가서 아빠 자랑스러운 아들 될게요. 아빠, 저 대학 붙었어요. 제가 합격했어요. 그때 지원이와 함께 얼싸안고 기뻐했던 기억.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 그 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우리가 함께한 20년은 진짜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원이가 자취방으로 돌아간 일요일 저녁. 저는 드디어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뭔지 알아? 제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며 결과지를 받아든 아내는 몇 초간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끝이야? 20년이야. 20년을 날 속였어. 지원이가 내 아들이 아니더군. 20년 동안 날 속였어?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속여서 키우게 했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냐고. 여보, 들어줄 수 있어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뭘 더 들어야 하는데? 충분하지 않아?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저에게는 3년을 만난 첫사랑이 있었어요. 정말 사랑했죠. 결혼 약속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가난했고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당신을 만났어요. 든든하고 성실하고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당신을.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죠.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일주일 전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당신과의 결혼을 약속했으니까요. 청첩장도 다 돌렸고 예식장도 잡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고. 정동진에서 해돋이를 보며 정리하자고 했어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저도 미쳤었나 봐요. 아니,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결혼하고 한 달 후에 임신을 알게 됐을 때 저는 당연히 당신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원이가 크면서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걸 보며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모른 척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당신도 지원이를 너무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할 수 없었어요. 그게 이유야? 그게 다야? 너는 알아? 내가 얼마나 지원이를 자랑스러워했는지. 회사에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우리 아들 자랑하느라 바빴던 나를. 그게 다 뭐였어? 내가 그동안 광대였어? 남의 자식 키우면서 내 자식인 줄 알고 자랑하던 바보였다고? 내 20년을 돌려줘.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남의 자식 키우느라 쓴 내 인생을 돌려줘. 여보, 제발. 저를 죽여도 좋아요. 하지만 지원이만은 지원이? 이제 와서 지원이 걱정이야? 20년 전에는 왜 생각 안 했어? 이혼이야. 당장 이혼해. 위자료? 한 푼도 안 줘. 오히려 너한테 받아내야겠어. 20년간의 사기 결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여보, 제발.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원이는 모르게 해주세요. 지원이는 죄가 없어요. 그 아이는 당신을 진짜 아빠로 알고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사랑? 그게 다 거짓 위에 세워진 거잖아. 진실 위에 세워진 게 하나도 없어. 며칠 뒤 영철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진수야, 아내한테 다 털어놨구나. 응. 이혼하기로 했어. 변호사도 만났어. 그래. 그게 너의 결정이면. 근데 지원이는? 모르지. 아직은. 근데 알려줄 거야. 그 애도 알 권리가 있잖아. 진수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지원이한테만은 말하지 마. 왜? 왜 내가 그래야 해? 너 지원이가 이 사실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25살 청년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그 애가 감당할 일이지. 이거 봐. 작년에 지원이가 어버이날에 너의 SNS에 올린 글이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빠. 제가 태어나서 가장 감사한 건 아빠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아빠처럼 살고 싶고 아빠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런 아이한테 넌 사실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
진수야, 너도 지원이를 사랑하잖아.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어도 네가 23년간 사랑한 건 진짜잖아.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도 휴가를 내고 혼자 산에 오르기도 했죠.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지원이 없는 내 삶이 의미가 있을까? 정말 모든 걸 끝내야 하나? 지갑에 있는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작년 지원이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죠. 지원이의 밝은 미소, 그 옆에서 행복해하는 제 모습. 이게 다 거짓이었을까? 아니, 적어도 내 마음은 진짜였어. 지원이의 마음도 진짜였고, 해가 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원이를 포기할 수 있을까? 25년을 함께한 내 아들을 피가 안 섞였다는 이유로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kg는 빠진 것 같았죠. 우리 대화 좀 하자.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어. 난 너를 용서한 게 아니야. 앞으로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원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 그 애는 내 아들이야. 피가 어떻든 그 애는 내 아들이야. 여보, 정말, 정말 감사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첫째, 그 남자와는 완전히 연을 끊어. 이미 끊었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그 사람은 그 이후로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은 지원이 존재도 몰라요. 둘째, 이 비밀은 너와 나만 알고 가는 거야. 지원이는 절대 모르게 해. 셋째,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 내가 안고 살아야 할 고통처럼 너도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 네,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지원이가 취업 면접 결과를 알려주러 집에 왔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합격했어요. 그 대기업에 최종 합격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 순간 지원이를 안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운, 내가 사랑한 내 아들이야. 아빠, 첫 월급 타면 아빠 정장 사드릴게요. 아빠가 항상 저만 챙기시는데 이제는 제가 아빠 챙길 차례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아 참. 아빠, 제가 여자친구 생겼어요. 다음 주에 한번 소개할게요. 정말? 어떤 사람이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 엄마가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드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지원이는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지원이가 제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의 롤모델이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처럼 훌륭한 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눈물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죠. 저번 달에는 지원이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게는 손자가 생긴 거죠. 아빠, 우리 아들 좀 봐요. 아빠 닮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이는 정말 저를 조금 닮았습니다. 격세유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냐고. 사실 저는 아직도 아내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아내를 볼 때마다 그날의 배신감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지원이를 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견뎌야 합니다. 제가 지원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건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5년간 쌓아온 부자의 정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평생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삽니다. 아들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제가 바보 같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대단하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아버지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한 시간과 추억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원아, 비록 네가 나와 혈연지간은 아니지만 넌 영원히 내 아들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네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는 한 나는 내 아빠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태어나줘서 고맙고 나에게로 와줘서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아빠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단다. 김진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때로는 진실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진실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아버지의 선택과 사랑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만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며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의 의미를, 그들과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을. 오늘도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태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기막힌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라도 광주에 사는 68세 박상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을 평생 가슴으로 품고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 딸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한 번쯤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8세가 된 은퇴한 중학교 국어교사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5살에 첫 결혼을 했죠. 시골 마을에서 선을 봐서 만난 여자였어요. 얌전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막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의욕이 넘쳤고 아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꿈꿨죠. 결혼 첫 해부터 우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3년째 되던 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죠. 의사는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품고 또 기다렸어요. 한약도 먹고 좋다는 건 다 해봤죠. 5년째 되던 해 드디어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태명도 지어놓고 아기 옷도 미리 사놨죠. 그런데 3개월째 되던 날 유산했습니다. 아내는 한 달 넘게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고통스러웠죠. 남의 아이들은 잘 가르치면서 정작 내 아이는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 후로도 2번 더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모든 걸 걸었지만 하늘은 우리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시절 시골에서 대를 잇지 못한다는 건 큰 죄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한숨을 쉬셨죠.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쟤네는 애가 없어서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씨가 말랐나 보지 뭐. 그런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내도 시집살이에 지쳐갔고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어느새 지옥이 되어버렸죠. 결국 40세에 이혼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아내는 재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밤을 울었어요. 결국 문제는 나였구나. 내가 씨가 마른 거였구나 하고요.
이혼 후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향에 있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혼자 사는 삶은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는 일상. 학교에서는 밝게 지내려 노력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이 절 맞이했죠.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좋았어요. 비록 내 아이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뿌듯했거든요. 특히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3세가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학교 근처 작은 분식집에 자주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늘 피곤해 보였지만 손님들에게는 친절했어요. 어느 날 늦은 저녁 분식집에 저 혼자 있었을 때였죠. 그녀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선생님, 매일 혼자 오시네요. 가족은 없으세요? 네, 혼자 살아요. 저도 그래요. 딸 하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숙이었고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도박과 폭력에 빠져서 견디다 못해 이혼했다고 했죠. 몇 달 동안 분식집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봄날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미숙 씨, 주말에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데이트는 남산이었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남산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2에 결혼해서 딸을 낳았지만 남편의 폭력과 도박으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했다고 했죠. 수진이가 아니었으면 진작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아이 때문에 버텼죠. 수진이는 그녀의 딸 이름이었어요. 12살이라고 했죠. 수진이가 저를 만나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아이도 상처가 많아서.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영화를 보거나 밥을 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숙 씨가 수진이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만난 수진이는 엄마 뒤에 숨어서 절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키가 제 가슴 정도 왔는데 말랐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12살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깊은 상처와 경계심이 가득했거든요. 안녕, 수진아. 나는 박상민 선생님이야.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쳐. 수진이는 대답 없이 엄마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식사하는 내내 수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고 계속 엄마만 쳐다봤죠.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 수진이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실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12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할까 싶었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잘할게. 수진이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45에 재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양가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했죠. 수진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재혼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수진이 방을 따로 마련해주고 책상과 책장도 새로 사줬죠.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고 저녁 식사 때도 제 눈을 피했어요. 제가 말을 걸면 엄마를 통해서 대답했죠. 수진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엄마, 아저씨가 뭐래요? 수진아,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 싫어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미숙은 미안해하며 절 위로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친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아이가 새아버지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역할을 하면서 기다리기로 했죠.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학원비를 대고 필요한 물건을 사주면서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교복이 찢어져 있었고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미숙이 놀라서 물었죠.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학교에 전화를 걸었죠. 담임 선생님은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수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계부가 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놀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수진이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서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과 면담했고 가해 학생들의 부모도 불렀죠. 우리 수진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모가 재혼했다는 게 죄입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가해 학생 부모들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도 사과했고 아이들도 수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처음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빠가 와줘서 고마워요. 아빠.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6개월 만에 드디어 이 아이의 아빠가 된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가 마음을 연 후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이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특히 글쓰기에 재능이 있었죠. 아빠, 이거 좀 봐주세요. 100일장 대회에 낼 글인데. 어디 보자. 여기 표현이 참 좋구나.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어떨까? 국어 교사인 제가 수진이의 글쓰기를 지도하니 실력이 빠르게 늘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전국 100일장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죠. 아빠, 저 대상 받았어요. 상장을 들고 뛰어오는 수진이를 안아주며 저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부녀가 된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수진이는 장래 희망을 정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왜 변호사가 되고 싶어? 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싸워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상처를 딛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저와 미숙은 수진이의 꿈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학원비며 교재비며 돈이 많이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저는 방과 후 수업까지 하며 돈을 벌었고 미숙도 분식집에서 더 열심히 일했죠. 수진이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았는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 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괜찮아요, 아빠. 꼭 서울대 법대 갈 거예요. 고3이 되던 해 미숙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위암이었어요. 그것도 3기였습니다. 여보, 수진이 수능 끝날 때까지는 비밀로 해요. 미숙이 그렇게 부탁했지만 수진이도 엄마의 이상을 눈치챘어요. 아빠, 엄마 많이 아파요. 조금 피곤하신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수진이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더 밝게 행동했죠. 수능날, 저는 수진이를 시험장에 데려다 줬습니다. 아빠, 저 잘 보고 올게요. 엄마한테 기쁜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래, 너무 긴장하지 말고. 수진이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을 때 우리 세 가족은 병실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미숙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상태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수진이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이제 나 변호사 되면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릴게요. 하지만 미숙은 수진이의 대학 입학식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미숙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수진이 부탁해요. 끝까지 아빠가 되어주세요.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수진이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미숙은 48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진이는 사흘 밤낮을 울었어요. 저도 아내를 잃은 슬픔에 무너질 것 같았지만 수진이를 위해 강한 척해야 했죠. 아빠, 이제 우리 둘뿐이네요. 그래, 우리 둘이 잘 살아야지.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대학에 입학한 수진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학비를 스스로 해결했고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아빠도 은퇴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게요. 사법시험 준비는 험난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공부하는 수진이를 보며 안타까웠지만 그 아이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죠. 3번의 도전 끝에 수진이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아빠, 붙었어요. 제가 해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수진이의 울음소리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미숙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싶었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진이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임관식에서 검사 배지를 달고 서 있는 수진이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나이 60이 넘어 검사 딸을 둔 아버지가 된 것이죠. 수진이는 서울지검에 배치받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건을 맡았는데 그런 사건을 맡을 때마다 더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아빠, 오늘 아동학대범 구속시켰어요. 그 아이가 이제 안전할 거예요. 잘했다, 우리 딸.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수진이가 30세가 되던 해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아빠, 이 사람은 정민호예요. 대기업에서 일해요. 정민호는 35세의 중견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고 말도 예의 바르게 했죠.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호입니다. 그래, 반갑네.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 하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묘한 계산적인 면이 보였달까요? 수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처럼 느껴졌거든요. 식사를 하면서도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민호는 자신의 집안 자랑을 은근히 했고 수진이의 직업에 대해서도 미묘하게 평가절하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어요. 검사도 좋지만 결혼하면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수진이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웃으며 넘어갔어요. 저는 그때 느꼈죠. 이 남자가 수진이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2달 후 양가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저는 가진 옷 중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갔지만 왠지 초라한 느낌이 들었죠. 룸에 들어가니 정민호의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 회장이었고 정민호는 아버지의 회사를 승계받을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차림새와 분위기에서 풍기는 위압감에 주눅이 들 뻔했지만 수진이를 위해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진이 아버지 박상민입니다. 아, 네. 정재훈입니다. 부인은 안 오셨나요?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시군요.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죠. 그런데 정민호의 어머니가 갑자기 폭탄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조사라니 무슨 조사를 했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수진 양이 박 선생님의 친딸이 아니더군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정민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수진이는 제 딸입니다. 상관이 있죠. 어머님, 정민호가 제지하려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민호는 그룹의 후계자입니다. 배우자의 집안이 중요해요. 검사라는 직업은 훌륭하지만 출신이 불분명한 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신이 불분명하다니요? 수진이는 제가 20년간 키운 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들이 감히 우리 부녀 관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수진이는 제가 20년간 키운 딸입니다. 그 순간 수진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정민호 씨, 당신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인가요? 정민호가 머뭇거렸어요. 수진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 아버지를 모욕하시는 분들과 가족이 될 순 없네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상견례가 파토난 후 정민호가 계속 수진이를 찾아왔습니다. 회사를 끝내고 검찰청 앞에서 기다리고 꽃다발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며 사과했죠.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을 설득할게. 시간을 좀 줘. 하지만 수진이는 단호했어요. 정민호 씨,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세요. 그 사건이 있고 2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부장검사로 승진했고 더욱 열심히 일했죠. 아동학대 전담 검사로 이름을 날렸고 많은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했어요. 아빠, 이 사람은 강준서예요. 의사예요. 준서는 시골 보건소에서 일하는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한테 아버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를 했던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친딸처럼 키워주신 분이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준서는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 진짜 사랑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존중했죠. 준서의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소박한 분들이었는데 수진이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보내주시다니. 박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수진이가 훌륭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작년 봄 수진이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수진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아름다웠어요. 버진로드를 함께 걸으며 수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제 진짜 아빠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수진이의 손을 준서에게 넘겨주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피로연에서 수진이가 편지를 읽어줬어요. 사랑하는 아빠께 저를 딸로 받아주신 지 20년이 됐네요. 피는 안 섞였지만 아빠는 제 진짜 아버지예요. 아빠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평생 아빠의 딸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하객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고 저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수진이는 더 행복해 보였어요. 준서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고 주말마다 저를 초대했죠. 아빠, 이번 주말에도 오실 거죠? 아빠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올해 초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68세의 외할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수진이가 엄마가 되는구나. 네. 그런데 아빠 아이 이름 지어주실래요? 내가. 그건 너희 부부가 지어야지. 아니에요. 꼭 아빠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신 기간 동안 수진이는 더 자주 연락했어요. 초음파 사진도 보내고 태동 영상도 보냈죠. 이것 봐요. 아기가 발로 차요. 허허, 벌써부터 씩씩하네.
지난달 수진이가 딸을 낳았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준서가 나왔어요. 아버님, 딸이에요. 산모도 아기도 건강해요. 신생아실에서 본 아기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수진이를 꼭 닮은 예쁜 아기였죠. 요즘 저는 매일 수진이네 집에 갑니다. 손녀를 봐주고 수진이가 일하러 가면 육아를 돕죠. 아버님, 오늘도 오셨네요. 매일 오시기 힘드실 텐데. 뭐가 힘들어? 손녀 보는 게 낙이지. 손녀는 벌써 생후 3개월이 됐습니다. 방긋방긋 잘 웃는 아이예요. 저를 보면 특히 더 잘 웃죠. 가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보고 말합니다. 따님이 참 효녀시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당당하게 답합니다. 네, 제 딸입니다. 제가 키운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더 이상 친딸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수진이는 그냥 제 딸이니까요. 지난주 수진이가 검찰청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정의로운 검사상이었죠. 시상식에서 수진이가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이 상은 제 아버지 박상민 선생님께 바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고, 제가 가장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객석에서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 전 처음 만났던 상처 입은 12살 소녀가 이제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검사가 되고 어엿한 엄마가 됐으니까요. 어제 수진이 가족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사진사가 물었어요. 3대가 함께 오셨네요. 그런데 어르신이랑 따님이랑 정말 닮으셨네요. 수진이와 제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20년을 함께 살다 보니 닮아간 모양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죠? 그래,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그래도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아빠, 제가 한 가지 비밀 말해드릴게요. 뭔데? 사실 저도 아빠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따뜻한 사람이란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또 떠날까봐. 그랬구나. 하지만 아빠는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힘들 때도, 그 재벌 집안이 우릴 모욕할 때도 항상 제 편이었어요. 넌 내 딸이니까. 딸을 지키는 건 아빠의 당연한 일이야. 아빠 사랑해요. 아빠 손녀도 나중에 커서 외할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 아내와의 15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갖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검사 딸과 손녀를 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가족이 됐죠. 살아오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상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만이 진정한 가족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사연을 들으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준 가족보다 선택한 가족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박상민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양부와 양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끝까지 지켜낸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도 기막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